여러분, 지금 이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3위 기술 강국이라는 뉴스를 들었을 때 그 소식이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단 1원이라도 늘려줬습니까? 삼성이 세계 1위 반도체를 만든다는 발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더 두꺼워졌습니까? 뉴스는 연일 대한민국의 기술 승리를 외치는데 왜 여러분의 실질 구매력은 매년 조용히 줄어들고 있습니까? 기업은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왜 내 월급은 그 성장을 단 한 번도 따라가지 못합니까? 오늘 저는 그 불편한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여러분이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조용히 뒤흔들고 있는 검은 실 한 가닥이 있습니다. 이 실이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 앞으로 여러분의 일자리와 자산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먼저 이 장면을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보십시오. 지금 손가락 끝에 머리카락 한 가닥을 올려놓으십시오. 너무 가늘어서 눈을 찡그려야 겨우 보이는, 바람 한 번에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 실 한 가닥. 그런데 이 실이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운 보잉 787 항공기 전체 무게를 혼자 들어올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섭씨 3000도의 화염을 뿜으며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솟구치는 로켓의 심장이 바로 이 실 한 가닥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SF 영화 속 설정이 아닙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계로 만들어지고 있는 소재 탄소섬유 T, 천의 이야기입니다. 철보다 14배 강하면서 무게는 철의 5분의 1에 불과한 현대판 금지된 비단이라 불리는 이 소재가 왜 지금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되는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소재 뒤에는 지난 40년 동안 대부분의 언론이 제대로 조명하지 않았던 거대한 감옥이 있었습니다. TV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도레이라는 기업이 바로 그 감옥의 간수였습니다. 도레이는 지난 50년 동안 T1000급 초고강도 탄소 섬유 시장의 절대 군주로 군림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 기술을 단순히 숨긴 게 아닙니다. 철저히 무기화했습니다. 공장 입구부터 삼엄한 보안 검사가 진행됐고 핵심 공정은 일본인 기술자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외부인은 그 공간 근처에 발도 들여놓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수천억 원의 돈을 쌓아들고 찾아가도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이건 전략물자라서 안 됩니다. 너희 기술 수준엔 과분합니다. 그러면서 공급 물량 자체를 정치적 무기처럼 조절했습니다. 필요할 때 조금 풀고 한국이 힘을 키우려 하면 다시 죄는 방식으로 40년을 버텨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기업 간의 거래 문제처럼 들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항공산업, 방위산업, 우주산업 전체의 목줄을 일본이 손에 쥐고 흔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군이 운용하는 미사일의 몸체, 우리가 쏘아 올리는 로켓의 구조물, 우리가 개발하는 전투기의 날개, 이 모든 것에 사실상 일본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탄소 섬유는 단순한 소재가 아닙니다. 이 실 한 가닥이 미사일의 사거리를 결정하고 잠수함의 은밀함을 결정하며 우주선이 대기권을 버텨내는 한계를 결정합니다. 이 소재를 누가 통제하느냐가 곧 국가안보의 핵심 변수였습니다. TV와 신문은 이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현실을 바꾼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2008년 전라북도 전주의 한 외딴 공장, 효성그룹의 이름 없는 연구원들이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내부에서 보면 무모함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그들이 마주한 현실부터가 이미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탄소 섬유를 만드는 공정은 지옥의 불가마를 맨손으로 다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원료인 아크릴사를 실처럼 뽑아서 수천 도의 열로 구워 탄소만 남기는 과정인데 여기서 단 0.1도의 온도 차이만 생겨도 그 실은 순식간에 재가 되어 사라집니다. 0.1도입니다. 사람의 감각으로는 감지조차 불가능한 오차 하나가 수억 원짜리 공정 전체를 한 번에 날려버립니다. 초기 효성 연구팀의 불량률은 30%를 넘었습니다. 실 10가닥을 만들면 3가닥은 그냥 쓰레기통에 인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이 매일같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광경을 보며 경영진의 압박은 극한까지 치달았고
당장 프로젝트를 접으라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높아졌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한국은 라면이나 잘 끓이지. 이런 미세한 온도 제어를 어떻게 하겠냐고. 그 조롱이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마 옆에서 쪽잠을 자면서 일본 도레이의 공정 데이터를 한 줄 한 줄 역추적했습니다. 공개된 논문, 특허 문서, 간접적으로 수집된 기술 자료들을 모조리 분해하고 재조립했습니다. 그들이 분석한 데이터의 양만 수조 바이트에 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치열한 정보전이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소모전이었으며 무너질 것 같은 순간마다 다시 일어서는 의지의 전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실험실 문을 여는 행위 자체가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모전이 7년째로 접어들던 2019년 7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전격 단행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제 진짜 일본이 우리 산업의 숨통을 끊으려 하는구나 라는 공포가 사회 전반을 지배했습니다. 언론은 패닉 상태였고 주식시장은 흔들렸으며 기업 CEO들은 밤새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그때 움직인 건 애국심 때문만이 아닙니다. 산업이 무너지면 세금이 무너지고 세금이 무너지면 권력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정권이든 이 방정식은 동일합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그 이해관계가 대한민국 전체에 유리하게 작동했습니다. 수성연구실에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최정예 박사들이 대거 합류했고 정부의 전폭적인 자금 지원이 쏟아졌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들이 천도의 불길 속으로 한꺼번에 뛰어든 것입니다. 연구 속도는 이전보다 5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효성 엔지니어들이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초미세 제어 기술을 탄소 섬유 제조, 탄소 섬유 전문가들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반도체 엔지니어들의 시각이 그 벽을 뚫어낸 것입니다. 반도체도 만드는 나라가 검은 실 하나 못 만들겠냐는 오기 하나로 버텼습니다. 실을 뽑아내는 노즐의 크기는 머리카락보다 작아야 하고 그 실이 지나가는 통로의 압력은 에베레스트 정상의 기압보다 더 정밀하게 제어되어야 합니다. 조금만 높으면 실이 터지고 조금만 낮으면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 극한의 정밀함을 반도체 기술로 정복해낸 것입니다. 효성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삼성전자 출신 공정 엔지니어들을 대거 영입하여 인공지능과 로봇 시스템을 탄소 섬유 제조 라인 전체에 도입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온도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AI가 초당 수천 번의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강도를 실시간으로 찾아낸 방식으로 공정 자체를 근본부터 재설계한 것입니다. 이런 초정밀 스마트 공정 제어는 중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단기간에 복제할 수 없는 우리만의 독보적인 노하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도의 가마 안에서 이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매끄러운 검은 실이 뽑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T1000. 일본이 50년 동안 오직 자신들만 만들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던 선택받은 나라만 가질 수 있다던 바로 그 소재였습니다. 2022년 10월 12일 효성이 세계 세 번째로 T1000급 초고강도 탄소 섬유 개발에 공식 성공했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미국, 일본에 이어 전 세계 세 번째. 한국이 만든 탄소 섬유의 인장 강도는 4기가파스칼 이상으로 서울 강남의 수십 층짜리 아파트를 이 실 한 가닥으로 들어 올려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일본 도레이 본사는 초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14년 만에 우리 50년 노하우를 따라잡았냐며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 공식석상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명확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엔 일본이 주는 대로 받아먹어야 했던 우리가 이제는 당당히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된 것입니다. 가격 안 깎아주면 우리 효성 거 쓸게요. 이 한마디가 가지는 힘은 이제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로 이 발표 이후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제시하는 탄소 섬유 공급가가 슬금슬금 낮아지기 시작했다는 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 성공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본 게임은 인증이라는 더 거대한 장벽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글로벌 항공기 제조사들은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검증되지 않은 소재는 절대 채택하지 않습니다. 항공기는 단 한 번의 소재 결함이 곧 수백 명의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도레이는 바로 이 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성능은 비슷할지 몰라도 우리처럼 30년 동안 실제 비행기에 적용해온 축적된 데이터가 너희에게 있느냐고 공격했습니다. 이건 마치 의대를 갓 졸업한 신입 의사가 30년 경력의 베테랑 외과 의사와 수술대 앞에서 경쟁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실력이 있어도 경력이 없으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기술의 감옥을 탈출했더니 이번에는 신뢰의 감옥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효성은 여기서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항공기 인증을 기다리는 대신 우리가 직접 만드는 로켓과 미사일에 먼저 이 시를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름하여 내수 돌파 전략이었습니다. 우리 국방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효성의 든든한 우군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로켓에 우리 시를 감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냐는 배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짱은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새벽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를 뒤흔든 굉음과 함께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우주로 솟구친 누리호의 최상단부 위성을 보호하는 페어링에는 효성의 탄소섬유 복합재가 떡하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페어링을 기존의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다면 무게가 3톤이 넘었을 겁니다. 하지만 국산 탄소섬유를 사용하면서 무게를 1.5톤이나 줄였습니다. 발사 42분 뒤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의 첫 교신 성공 소식이 들려오자 전주 공장의 효성 엔지니어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본이 절대 못 만든다고 비웃던 그 실이 이제는 지구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나아가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탄소섬유 전쟁의 불길이 이제는 우주를 넘어 여러분의 도로 위로 직접 번지고 있습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수소버스나 수소트럭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소차의 핵심은 엄청난 압력의 수소 기체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탱크입니다. 이 탱크는 대기압의 700배가 넘는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소재가 바로 탄소섬유입니다. 수소 탱크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탄소섬유의 양이 어마어마한데 탱크 전체 가격의 70%가 소재 비용일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이 탱크용 탄소섬유 전량을 일본 도레이에서 수입했습니다. 현대차가 수소차 넥소 한 대를 팔 때마다 일본 기업의 배를 불러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효성이 이 물량을 본격적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가가 낮아지니 수소차 가격도 내려가고 충전소 보급 속도도 빨라집니다. 여러분의 다음 자동차가 수소차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이 검은 실 한 가닥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국이 다 이긴 건가요? 저는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반만 이겼습니다. 일본 도레이는 연간 생산량이 4만 톤이 넘는 괴물 같은 기업입니다. 반면 효성은 이제 막 연간 9천 톤을 넘어섰고 2028년까지 24.0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산 규모만 보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게다가 뒤에서 맹렬하게 추격해오는 또 다른 경쟁자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국가 차원에서 수조 원을 쏟아부어 탄소 섬유 공장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생산량만으로 따지면 이미 한국의 15배가 넘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품질은 조금 떨어져도 압도적으로 싸게 팔아서 한국과 일본의 시장을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저가형 탄소섬유 시장은 이미 사실상 중국의 손에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앞에는 일본이라는 50년 된 벽, 뒤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파도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은 중국과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초격차 프리미엄으로 승부합니다. 중국이 저가 낚싯대용 탄소섬유를 찍어낼 때 우리는 우주선과 스텔스 전투기에 들어가는 T1100, T1200급 이상의 초고성능 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일반 빌라 짓는 기술과 롯데월드타워 짓는 기술의 차이와 같습니다. 그 격차는 돈으로만 좁혀지지 않습니다. AI가 초당 수천 번의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최적의 강도를 찾아내는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이런 초정밀 미세공정 제어 능력은
중국이 아무리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도 단기간에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독보적인 무기입니다. 일본의 50년 데이터와 중국의 압도적 자본력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한국은 스마트 팩토리라는 필살기를 꺼내든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이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동만 가져가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절반밖에 본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섬유 국산화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는 수십조 원을 달합니다. 효성이 전주 공장에 1조 원을 투자하면서 만들어진 직접 일자리만 수천 개입니다. 관련 부품사, 물류사, 소재 가공업체까지 합치면 전북 지역 경제의 판도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탄소 섬유를 활용한 경량화 기술은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고 차체가 가벼워지면 배터리를 적게 써도 더 멀리 가고 타이어 마모도 줄어듭니다. 여러분의 자동차 유지비가 줄어드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검은 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3가지 생존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입니다. 지금 이 소재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 즉 탄소 섬유, 반도체 소재, 배터리 핵심 광물을 국산화하는 기업들의 주변을 주목하십시오. 위기 속에서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성장하는 소재 기업들의 밸류 체인을 직접 공부하십시오. 지금 당장 투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부하십시오. 돈은 공부한 사람에게 먼저 보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입니다. 한국은 지금 소재 독립을 넘어 공정 다동화, AI 제조,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필요한 역량, 데이터 분석, 공정 설계, AI, 응용 능력을 갖춘 인재는 앞으로 10년 동안 가장 비싼 몸값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커리어가 이 흐름 위에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하십시오. 세 번째는 자산 방어입니다. 이 소재 전쟁은 결국 원화 가치와 직결됩니다. 한국이 소재 자금률을 높일수록 무역 적자가 줄고 원화가 강해집니다. 반대로 이 전쟁에서 밀리면 환율이 치솟고 여러분의 저축 가치는 조용히 증발합니다. 지금 자산의 일부를 달러, 금, 글로벌 소재 ETF로 분산해 두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 방어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산을 글로벌하게 분산해 둔 사람과 원화 예금 하나에 모든 것을 걸어둔 사람 사이의 격차는 조용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탄소 섬유의 역전극은 단순한 기술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자원 없는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동시에 이건 여러분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결단력, 천도의 불길을 14년간 견뎌낸 인내심, 그리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전혀 다른 분야의 기술을 가져와 벽을 뚫어낸 창의력. 이 3가지는 기업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생존 방정식이기도 합니다. 40년 전 일본이 쳤던 기술의 감옥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감옥은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핵심 광물, 반도체 소재 가스,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우리는 현재 이 모든 분야에서 다시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목표는 2030년까지 핵심 소재 자금률 80%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2의 효성, 제2의 누리호 기적이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크리시스는 항상 부의 이동을 만들어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아파트를 헐값에 팔고 도망친 사람이 있었고 그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식을 던지고 도망친 사람이 있었고 그 주식을 주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재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변화가 무섭다고 눈을 감는 사람이 있고 이 변화의 방향을 읽고 그 위에 자신의 자산과 커리어를 올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항상 같은 위기에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검은 실 한 가닥이 만들어낸
거대한 변화의 흐름 앞에서 여러분은 그 흐름이 지나가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흐름에 올라타는 사람입니까? 기술 강국의 뉴스에 감동만 받고 통장은 그대로인 삶을 계속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 변화를 읽고 자신의 자산과 커리어에 직접 연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선택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